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태블릿 PC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블릿, 과연 진짜 박근혜 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거였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고 박근혜의 탄핵과 그 탄핵 이후 무엇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20분 내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16년 10월 24일에 JTBC 사장인 손석희는 태블릿의 첫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청와대 비선실세가 국정을 쥐락펴락했던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증거물이 발견되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공개 연설문 44개와 200여 개의 파일이 발견되었다. 라면서 새 신년 인사 관련 문서 등을 여러 가지 기밀 문건들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국정농단의 드립이 시작이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올린 머리를 하느라 90분 동안 늦었었다. 그리고 비아그라를 구매했었더라.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하고 지배하고 성관계도 갖고 곧 있으면 성관계를 한 영상도 올라온다더라. 그리고 박 대통령이 과거에 줄기세포에다가 필러에다가 그런 것들 맞느라 세월호도 무시했었다. 그런 이런저런 영상이라던가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 모두 사실이라는 게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태블릿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유언 비어가 퍼지고 기선 실세다. 최순실이 저런 태블릿을 가지고 이제 박근혜와 엄청난 교류를 했었다. 이야기가 많아지자 결국에 재판부의 의뢰로 인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를 직접 감정하게 됩니다. 국과수는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하고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사용 이력이 없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건 최순실이 태블릿을 통해서 연설문을 편집하고 작성했다는 주장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건 최순실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것 같은데? 라면서 마지막 말을 전달했는데요. 그렇게 국과수에서 판결이 나자 JTBC에서는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건 8년 전 영상인데요. JTBC의 사장인 손석희는 이제 국과수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제목은 태블릿 PC 따위가 없었을지라도 내용이 뭔가 하니 태블릿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들은 깨어났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태블릿 PC가 있다라면서 국정농단을 조성했고 태블릿 PC가 있다라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엮었고 그 태블릿 PC가 있다라고 하면서 온갖 사실이 아닌 거짓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갔는데 이런 기사들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태블릿 PC를 주장한 JTBC에서는 내가 이런 주장 안 했어도 어차피 국민들은 저런 걸 알았을 거야 라면서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태블릿으로 인해 피해봤어. 나 이거 내 거 아닌데 구속까지 당했어. 내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반환 신청해야겠다. 너희가 한번 증거도 제대로 조사해보고 나하고 한번 좀 반론권을 주고 반환도 해보고 그래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검찰은 태블릿은 최 씨가 사용한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법적 소유주는 최 씨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라면서 반환을 거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죠? 사용하는 사람인데 주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 소유주라는 건 법적 소유주가 아니다. 법적 소유주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만 치부해버리면 끝나는 일인가요? 제대로 이 태블릿에 관해서 어떤 영상이 있었는지 공개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무언가 있었다라는 최순실하고의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런 태블릿이 있었고 태블릿에서는 이런저런 국정농단이 있었다라고만 국민들에게 밝히고 제대로 된 증거를 어떤 문건이 있었는지를 수사도 하지 않고 최순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이런 건 단정 지을 수 없다라면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 법원은 태블릿을 최 씨에게 반환하고 제3자나 파기를 금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판결이 있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계기가 바로 태블릿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태블릿의 주인은 최순실이다. 그리고 그 최순실은 비선 실세다라는 얘기가 거세지면서 왜 우리가 대통령을 한 명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을 누군가가 조종하냐라면서 국정농단이 결국에 박근혜 탄핵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태블릿으로 인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결국에 국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사건에서는 태블릿이 없어요. 왜냐? 가짜니까. 그래서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발의한 탄핵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하고 까보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말 구입비, 말 보험료, 영재센터 이것들은 삼성이 이제 박근혜하고 최순실에 이제 뇌물을 주었다라는 혐의고요. 그리고 마지막 미르 K 재단이라는 건 그 당시 이제 박근혜하고 이제 최순실이 이제 미르 K 재단에 있는 이 700억 원, 800억 원을 이제 돈 뜯어 먹으려고 했었다, 횡령하려고 했었다 그런 주장인데요. 근데 판결문을 보시면 이 미르 K 재단 이게 되게 골 때립니다. 자, 미르 K 재단이 그 당시에 어떤 영비어가 있었냐면 860억 원, 800억 원 그런 굉장히 많은 횡령, 뇌물이 있었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나왔다. 유죄 이렇게 뜬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냥 말 구입비랑 영재센터 그냥 삼성한테 이거 뇌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거든요.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유라의 승마입니다. 이게 미르 K 재단은 조사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도 없고 이제 삥땅이라고 하죠. 삥땅을 친 이력도 없고 근데 이 미르 K 재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 최순실의 재산은 300조가 있다 몇천억이 있다 그동안 이제 비선 실세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재산을 횡령했었고 그게 미르 재단에서 나왔다더라 근데 돈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죠. 아마 태블릿 다음으로 유명한 게 바로 정유라의 승마입니다. 정유라의 승마는 뭐냐면 여기 앞에 이제 유죄라고 이렇게 막 떴죠. 근데 이 유죄가 왜 유죄를 줬느냐 말을 단순히 생각하면 이것만 딱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유죄? 그래 박근혜 잘못했으니까 탄핵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유죄를 준 사유가 제대로 된 이제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판단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정유라의 승마는 이 묵시적 청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최순실의 딸 이제 정유라가 승마로 인해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이건 실력으로 된 게 이미 굉장히 많은 대전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실력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삼성에서 승마 국가대표 팀한테 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소추인 측은 이재용이 승계를 위해 박근혜를 만났을 때 박근혜의 마음을 읽어서 말을 빌려줬다. 이거거든요, 결국에. 이게 묵시적 청탁입니다. 그 명시적 청탁이라는 건 싸바싸바 하면서 회장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번에 경영권 저에게 주세요. 이번에 대장동 개발비 저한테 주세요. 그런 거를 명시적으로 문자나 아니면 따로 1대1로 만남을 가졌었던 기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명시적으로 청탁이 의심이 되고 그런 걸로 발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묵시잖아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묵시적 청탁으로 이 판결이 났을 때 이 묵시적 청탁이 인용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 증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유라의 이 청탁은 묵시적 청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르 K 재단에서는 돈을 횡령했다. 최순실은 300조가 있다 했는데 무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말 구입비 삼성에게 뇌물을 받았다. 뭐예요? 묵시적 청탁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받았을 것이다. 기업들이 국가대표라던가 야구팀이라던가 그런 데다가 여러 가지 그 캠페인을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한데
이번에 국가대표가 이제 삼성에서 승마 국가대표 팀한테 말을 빌려줬는데, 이게, 삼성에서는 박근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빌려줬구나, 라고 추측을 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으로 이렇게 탄핵소추를 넣어서 인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게 검색을 해보면 죄다 한겨레, 뭐 조중동, 특정 언론사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특정 언론사의 이런 한겨레, 특히 한겨레, 그런 기사들이 박근혜, 최순실, 뭐 태블릿 그런 거 찌면 가장 상단에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이걸 제대로 파지 않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그냥 궁금해서만 찾아본다라는 정도로만 본다면 이런 기사, 이런 해석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구글이라던가 그런 데 치면 이미 뭐 박근혜는 뭐 했다, 뭐 뇌물로 인용, 유죄가 뜨는데 그 유죄가 뭐예요?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진짜 뇌물 받았으니까 탄핵됐구나. 잘 했네. 근데 뇌물을 받았습니까? 박근혜가 받은 것도 아니었고, 최순실이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정유라가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증거로 채택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죄 근거가 묵시적 청탁이냐?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추측성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조직 뭐 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묵시적 청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은 뭐 박근혜랑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두고서 두 사람은 이게 독대나 녹취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묵시적 청탁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해버리니까 이제 헌재 안에서는 그래도 양심 있으신 분들은 양심에 찔렸는지 2019년에 한 헌재 공보관은 양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 제기 이유가 최순실 등에 대해서 공소장과 그 언론 기사가 전부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헌재 공보관이면 이제 그 탄핵 소추안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적절한 사유인지를 이제 재판관들에게 넘기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받고서 이거 공소장 이거 증거 이런 거 다 보니까 뭐예요? 원래 각하사유네. 공소장하고 언론 기사가 전부더라. 그러니까 아까 뭐 필러 맞았고 뭐 세월호 참사하는 박근혜 때문이고 뭐 최순실하고 최태민이 뭐 박근혜를 농락했고 박근혜하고 뭐 최태민은 뭐 이런 뭐 이상한 비디오도 찍었고 그런 이상한 언론 기사가 증거로 국회에서 넣어줬더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유튜브에 있는데 조회수가 아직 5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유튜브 코리아랑 뭐 짝짝꿍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거대한 일인데 조회수가 5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원래 각하사유다. 원래 각하사유인데 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직자들이 압박도 받고 여론 때문에 그냥 넘겨보냈다. 제때 내가 제의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중요하죠. 왜 탄핵했누? 가짜 태블릿을 만들고 뭐 가짜 선전선동을 하는데 그 배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탄핵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왜 박근혜를 탄핵을 했어야 했나? 왜 가짜 태블릿 그런 억측 주장을 꺼내면서까지 이 사람을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탄핵을 했어야 했나? 그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 때는 반북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뭐 통진당 해체고요.
통진당이 뭐냐면 2014년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헌재에서 그 판결할 수 있는 이제 권한 중에서 위헌 정당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뭐 국가 전복을 꾀한다거나 민간의 뭐 선전선동이나 폭동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집단들, 이게 통진당인데 이때 박근혜 정권 때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추진. 사드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거든요.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직접 타겟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고도화된 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서 미국이 우리나라로 군대를 보낼 수 없도록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핵에 투자하고 이미 파괴력이 셈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를 넓혀서 뭐 워싱턴, 뉴욕까지 핵이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드라는 게 배치가 되면요.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쏘면 우리가 격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이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뭐 몇십 조를 들여가지고 만든 이 핵,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발작하는 거죠. 정말 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사 교과서 개편, 이승만, 박정희의 잘못된 뭐 위험 비어들을 다 바로 잡겠다. 안 되는데 지금 잘못된 역사관이 있어야지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 다 분열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첩 5만 명 내가 어떻게 심어놨는데 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열이 받는 거죠.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김정은이 정말 정말 열이 많이 뻗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5만 명, 이 5만 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황장엽이라는 분에게서 나왔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 민주주의 뭐 인민공화국의 뭐 위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 가는 권력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나라로 와서 뭐 북한의 실체, 뭐 북한이 잘못했던 뭐 이런저런 권력 구조, 그리고 간첩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남한에는 간첩이 5만 명 있다더라. 근데 그 5만 명이 직접 간첩,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잠수를 통해서 제주도로 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직접 간첩도 있고, 그들이 들어와서 뭐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당이라던가 무조 같은 걸 장악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러면서 북한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국내에 있는 새로운 간첩을 만드는 거 다 포함해서 2010년 이전 기준으로 5만 명 정도가 있다더라라고 말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 일단 김정은이 화가 막 빠졌어요. 핵을 무력화시키는 대통령, 반국가 세력을 잡아들이는 대통령.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열이 확 뻗치죠. 두 번째, 국내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김영란법을 추진했습니다. 야, 판검사 너희들 왜 뇌물 먹는데? 너희들 왜 공정하게 재판을 안 하고 선물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가식적인 명분을 삼아서 너희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면서 김영란법, 그러니까 공직자는 5만 원 이상의 선물이라던가 뭐 그런 걸 받을 수 없다라는 법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조중동의 인사청탁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원래는 대통령을 당선을 시켜주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주면 암암리로 이제 서울시장 뭐 어떤 단체 이런 거를 특정 인사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다 되는데 박근혜만 그렇게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앉혀준 대통령 같은데 왜 우리 말 안 듣지? 그다음은 뇌물도 거부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탈탈 털어도 뇌물이 정말 극리하더라. 거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 수준으로 없다더라. 그래서, 국내에선 이거죠. 국내에 있는 카르텔, 국내에 있는 언론, 사법, 검찰 카르텔에서는, 카르텔에 협조하네? 심지어 새누리당도 박근혜를 싫어했어요. 왜냐? 우리 당인데,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지켜주고 그런다기보다 그냥 수사 받을 거 수사 받아 하면서 모른 체 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 당시 북한도 열이 뻗쳐 있어. 국내에 있는 언론들도 박근혜한테 열이 뻗쳐 있어. 그러니까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 이 사람들이다. 북한 김정은 뭐라고 했어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통째로 드러내야 된다. 박근혜 패당의 반민주적 파쇼 정당을 끝내자 하면서 남한에 있는 간첩에 지령을 막 뿌렸습니다. 이때가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이런 그 지령이 막 이제 북한에서도 막 했었고 뭐 남쪽 대통령 어쩌고 하면서 남쪽에 있는 이제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고 탄핵 여론이 조성된 2016년 10월이죠. 이때 구국전선을 통해서 끝장을 볼 때까지라는 선동 기사를 이제 연일 기재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얼쏘 좋다 하면서 야 간첩들 너희들 지금 활동해. 지금 딱 활동해서 사드도 맞고 반 국가 세력도 다시 양상하자. 얼쏘 좋다 하면서 지금이 기회야 얘들아 하면서 연일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민단체 얘기인데 이 시민단체는 이 박근혜 탄핵을 이끈 주요한 이제 시민단체가 뭐냐면 비상국민행동이에요. 비상국민행동은 탄핵 이후에 독일 사회주의 정당에서 인권상을 수상합니다. 아니 뭐 민주적인 정당이면 이해라도 해요. 근데 왜 독일 사회주의 정당에서 인권상을 수여하죠? 이 비상국민행동 같은 경우에는 200여 개가 넘는 하위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후에 독일 사회주의 정당에서 바로 인권상을 수여받은 거예요. 근데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사회주의 정당이다라는 내용은 쏙 빼놓고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음, 인권상 수여함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정말 박근혜를 탄핵한 주도한 저 시민단체는 좋은 곳이구나 라고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시위가 한창일 때 일본 경시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긴급 경고가 옵니다. 일본 경시청에서 일본 철도 노조 220명이 너희 쪽 집회 간 것 같아 라면서 경고를 했어요. 일본 철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민노총하고 같은 겁니다. 중국이라던가 북한에 간첩이 많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왜 일본 철도 노조 220명이 우리나라 촛불 집회에 긴급하게 참여했을까? 왜 긴급하게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통째로 드러내야 된다. 파쇼 정당을 끝내자라는 남한에 있는 간첩 지령. 그리고 2016년 10월에 구국전선을 통해서 끝장을 볼 때까지라는 기사를 왜 김정은이 이렇게 연일 올릴 때 일본 경시청에 있는 철도 노조 220명이 우리나라 촛불 집회에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국군 기무사 출신인 김종대에서는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자들은 뭐예요? 시민이 아니라 종북 세력이다.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촛불 들고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집회를 주도하고 기획하고 언론들과 합을 맞춰가지고 언제 어떻게 보도를 나갈 거고 그때 어떤 장면을 촬영할 거고 그런 합을 맞추는 자들 그 자들은 시민이 아니라 종북 세력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간첩도 있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창일 때 프랑스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체증 제어야 합니다. 최순실 스캔들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발언을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2018년 11월에 북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버렸어요. 상황을 정리 한번 해보면 이 박근혜 국내 기준으로 박근혜 탄핵 집회를 주도한 이 비상국민행동과 20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은 탄핵 이후에 독일 사회주의 정당으로부터 인권상을 수여받았고요. 박근혜 탄핵 집회가 한창일 때 북한에서는 박근혜 파쇼 정당을 끝내라라는 지령을 계속 연일 송출했고 그때 촛불 집회가 있을 때 경시청에서는 일본 철도 노조 220명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집회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이 국군 기무사 출신, 이 기무사가 뭐냐면 간첩 잡는 집단입니다. 기무사 출신인 김종대가 방북 세력, 이 종북 세력이 지금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하면서 경고했었고, 여긴 프랑스 간첩까지 엮여 있어요. 과연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는 게 맞았을까요? 당하지 않는 게 맞았을까요? 거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이 됐냐? 첫 번째 가짜 뉴스다. 무속 그 유치원생들에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가서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이뤄준다라고 하니까 뭐 언론에서는 무속이네, 최태민하고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구술했네 하면서 무속. 근데 그거는 그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밝혔지만 그런 건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무속이다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 그리고 비선 실세가 있다. 없는데 하면서 가짜 뉴스를 선동했었고요. 휘황찬란한 탄핵 소추. 최순실 자산 300조 있다고. 박근혜 뇌물 860억 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정치하고 있냐 하면서 휘황찬란한 국정농단 뇌물, 휘황찬란한 탄핵안을 소추했고요. 근데 수사하고 밝혀서 처음에 소추할 때는 860억 뇌물을 먹었다는 게 나중 가서는 89억 뇌물을 먹었다는 게 되고, 그 89억에 인용된 그 증거가 뭐냐면 묵시적 청탁, 증거가 없는 증거. 그래서 용두삼일의 탄핵을 당해버렸다. 그러면 이 탄핵이 몰고 온 여파가 뭐예요? 이 탄핵 되고 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북한이 좋아하는 탄핵, 이런 게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탄핵이 몰고 온 여파. 탄핵이 진행되고서 우리나라 어떻게 변했습니까? 새누리당이 해체됐습니다. 김정은이 아까 뭘 했어요? 박근혜와 새누리당, 한국 보수정당 해체해라 하니까 진짜 해체됐어요. 그리고 기무사가 해체됐고요. 방첩사가 축소됐고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안이 통과가 됐고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개정이 중단이 됐어요. 전방부대는 절반이 해체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해체됐고요. 그리고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 이 기무사와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무사와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간첩을 잡는 핵심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무사를 아예 해체를 시켜버리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해버리니까 원래는 기무사, 검찰, 국정원 이렇게 3대장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서 이제 기밀을 빼가지고 해외로 튄 간첩들을 싸그리 잡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기무사가 해체되고 검찰이 간첩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까지 추진해버리니까 국내에서 있는 간첩도 못 잡아요. 국정원은 원래 해외에 있는 간첩을 많이 잡습니다.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이제 국정원과 검찰하고 협력하고 해가지고 쟤 저기로 쳤다고 알겠어. 국정원 보낼게 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게 국정원의 일인데 이걸 못 잡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래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한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 하면서 검찰이 너무 세다, 부패 세력이다 하면서 온갖 국민들에게는 정의로운 주장도 다 하면서 그 수사권 박탈하고 경찰에게 넘겨줘 하면서 지금 간첩 수사 경찰이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경찰은 간첩 수사 전문성이 검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베테랑을 두고 인수인계에 완전 새내기들한테 이 일을 하라고 시킨 거죠. 국가 안보가 걸린 일에서. 그래서 기무사 해체되고 검찰도 이제 간첩 못 잡죠. 국정원도 간첩을 못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최근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항공모함 그런 거 다 촬영해서 몇만 장씩 촬영했다는 거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씩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각기 다른 곳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군 기지들 전부 다 촬영하고 그런 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런 기사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봤다고 해도 정말 1년에 한 번 볼까 말 겁니다. 왜냐? 그동안 이 기무사, 방첩사, 검찰, 국정원이 그냥 간첩을 싸그리 잡아들이니까 훨씬 간첩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간첩법 개정까지 중단했어요. 간첩법 개정을 중단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간첩을 못 잡아요. 말이 되나요? 간첩이 외국인인데 간첩 외국인을 못 잡는다뇨.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제 우리나라 기밀이라던가 그런 사진들 막 몇만 장씩 찍어가지고 중국에다가 보내고 삼성에 있는 기술이라던가 뭐 SK라던가 뭐 현대라던가 그런 데 있는 기술들 전부 다 뭐 민노총하고 협력한 세력들하고 이제 뭐 북한에 보내고 그런 게 하나 둘 일어나는데 아무도 지금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재판까지 못 받고 있어요. 단순히 사진 3장, 4장 이런 것도 아니고 몇만 장.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뭐 국가 군 기지 찍은 거 좀 잘못했네. 그래 잘못했네. 근데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니니까. 실제 피해가 벌어진 것도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그 시초. 진주만 공습이죠. 일본이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를 폭격을 가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폭격할 때 그냥 폭격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하와이에 있는 일본 간첩들은 다 미국 군함이 어디 있고 어떤 전투기 사용하고 있고 그런 거를 다 이제 사전에 정보 이제 사진 찍고서 그런 거를 정보를 다 일본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제 폭격을 했다라고 하면 단순히 뭐 민간인에다가 이렇게 폭격 가했다고 생각하는데 군 기지를 파괴하고요. 군함을 파괴하고요. 그렇게 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방부대가 절반 가까이가 해체됐어요. 여기 다 보시면 공백이라고 써 있죠. 인구 부족이라는 명목 하에 가장 중요한 곳, 북한이 침투할 수 있는 곳들 지금 다 공백입니다. 북쪽은 완전히 공백이고요. 북쪽도 완전히 공백이고 동쪽도 완전히 공백이라는 겁니다. 부대 자체가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몰고 온 여파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올바른 정의냐?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삼겹살 먹고 편안하게 치킨 먹고 가족들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 TV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해체돼도 당장은 몰라요. 기무사가 해체돼도 몰라요. 방첩사가 축소돼도 몰라요. 검찰이 간첩 못 잡아도 몰라요. 국정원이 간첩 못 잡아도 몰라요. 왜냐? 실물 경제, 뭐 SK, 뭐 삼성 그런 기업들 아주 굳건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 다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나가는 직장이 그대로인 것 같고 삼성이 돈 잘 벌어오는 것 같으니까 경제가 되게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평화로운 세상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들요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간첩을 잡고 우리의 기술을 지키고 우리의 국방을 강화시켜주는 것. 당장 우리 집안에 도둑 한 명 들어도 가정이 뒤집히는데 기업에서 삼성에서 이런 기밀이 유출됐다. 현대에서 기밀이 유출됐다. 멀리서 보면요. 아 그래 뭐 기업들 좀 힘들겠네. 에휴 저거도 못 지키냐? 할 수 있겠는데 그 기술들 우리는 인구도 없고 자원도 없고 해서 그 기술 하나 만들려고 온 국민이 진땀 흘리면서 이제 나사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하면서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기술을 통째로 북한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도둑 한 명 들어도 가정이 뒤집히는 게 맞는데 기술을 뺏긴다라는 건 몇만, 아니 몇십만, 아니 몇백만에 달하는 가구의
앞으로의 일자리, 먹거리가 순식간에 강탈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 반국가 세력, 북한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박근혜, 최순실, 그럼 모르겠다. 그냥 탄핵 당했으면 끝이다. 어차피 이런 거 알아봐야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명백하게 짚고 가야 될 건 한 번 짚고 가보자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국정농단이 사실이었습니까?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게 사실이었습니까? 실제로 이 탄핵에서 이득을 본 건 누굽니까? 간첩이 득실거리는 나라에서 살게 된 국민이 이 탄핵의 덕을 봤습니까? 아니면 삼성의 기술, 현대의 기술을 마음껏 빼갈 수 있는 북한이 이 탄핵에 이득을 봤습니까?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민주주의는 대중에 의해서 무너진다. 대중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선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대중이 따르니까 그게 마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중이 선해 보이는 이유는 당장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선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당장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눈앞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중에 의해서 무너진다. 우리 모두가 탄핵의 진실을 알고 이 탄핵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받고 그 이득이 과연 우리나라에 해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를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알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실수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에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올바른 지식,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정보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